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죠. 헌법의 특성 중에 내용적 특성까지 배웠고요. 자, 오늘부터는 여기 대상에서의 특성부터 시작할 차례네요. 이거 자꾸 진도가 밀리는데 오늘 4주차 강의까지 나가야 되는데 빠르게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4주차 강의까지 나가는 걸 목표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법의 특성은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내용적 특성,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규범적 특성, 내용적 특성을 배웠고 오늘은 세 번째로 대상에서의 특성인데, 자, 헌법은 특성 중에 대상에서의 특성이 있는데, 이제 헌법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존재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헌법이 이제 결국은 그 헌법 안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직과 구성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이제 그 국가 기관들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기관하고 또 어떠한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가진 권한이 어떤 헌법에 따른 절차대로 국민에게 어떻게 행사가 되는지, 자, 이런 것들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은 뭘 띠냐면 정치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행정부가 국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국회하고 사법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국가기관 조직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들이 갖는 권한이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을 규율을 하는 게 헌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필히 이러한 내용들은 당연히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헌법은 정치의 대상에 있어서의 정치의 대상이 정치죠. 네. 그래서 대상에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성을 갖는 거죠. 음. 결국 헌법은 정치를 법의 규율 영역으로 끌어들여 정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헌법은 당연히 정치, 뭐 국회에서 어떤 정치, 그 다음에 어떤 장관이나 뭐 차관이나 대통령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정당을 통해서 정치도 하고, 그런 이제 정당이라든지 국가기관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헌법의 영역이고, 또 그게 헌법 사항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적인 그런 사항들이 결국은 이 헌법이라는 이 법의 규율 영역으로 끌어들여져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은 정치성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 쉽죠, 여러분? 자, 광범위성. 자, 헌법의 규율 영역은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등 한 국가의 모든 영역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헌법은 최고법인 거죠, 최고법. 그렇죠.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헌법은 최고법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법률, 뭐 그게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또는 어떤 사회가 됐든 문화가 됐든, 자, 이러한 법률들은 최고법인 헌법에 부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자, 헌법은 한 국가에 있어서 최고법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자, 어떤 분야의 법률이든 그 법률이 뭐죠? 우리 국민의 삶의 어떤 규율적인 측면을 규율을 하고 있죠. 규율적인 측면들을 내용을 하고 있죠, 법이. 그런 이제 모든 분야의 그 법들이 결국은 헌법에 부합되어야 되고, 당연히 헌법은 이러한 법들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면은 헌법은 뭐죠?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어떤 정치 또는 경제, 뭐 문화, 사회 모든 그런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규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의 특성 중에는 광범성의 특성을 갖는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법은 정치성을 갖고 어떤 대상으로 따지자면, 그 다음에 어떤 협소한 그 대상의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광범위한, 정말 다 한 국가의 모든 영역, 이 광범위한 어떤 대상에서의 특성을 갖는 게 바로 헌법의 대상에서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번째는 이제 헌법의 분류를 볼까요? 헌법의 분류. 자, 헌법은 또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면, 자, 재정 주체에 따른 분류. 방금까지는 헌법의 특성을 봤죠, 여러분. 뭐, 규범적 특성이라든지, 내용적 특성이라든지, 어떤 대상에서의 특성을 봤는데, 자, 이러한 헌법은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이 재정 주체, 자, 헌법을 누가 제정하느냐? 이 그러니까 헌법을 만드는 사람, 도대체 이 헌법을 누가 만드느냐? 그게 재정 주체죠, 여러분. 이 재정 주체에 따라서 헌법을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흠정헌법. 군주가 제정한 헌법을 우리는 흠정헌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민정헌법은 국민이 헌법의 제정자로서 제정한 헌법이, 자, 민정헌법이 되겠죠. 자, 국민이 헌법의 제정 권력자로서 제정한 헌법을 우리는 민정헌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협약헌법은 뭐냐면, 복수의 헌법 제정 권력 주체들 간의 합의에 의해 채택된 헌법. 예를 들면, 뭐, 헌정헌법 플러스 민정헌법은 협약헌법,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즉, 뭐냐면, 협약헌법을 예를 들면, 헌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군주하고 국민이 함께 공동으로 제정한 헌법은 뭐가 되겠어요? 두 헌법 제정 권력 주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협약헌법이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국약헌법은 국가 간 또는 어떤 뭐 미국에는 뭐 여러 수십 개의 주로 되어 있죠. 주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헌법을 우리는 국약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죠? 민주공화국이라고 이름 붙여진 국가의 헌법은 당연히 민정헌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에서는 당연히 헌법의 제정 권력자를 누구로 봐요? 국민으로 보니까. 당연히 국민이 헌법의 제정 권력자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헌법도 그렇고 민주공화국이라고 이름 붙여진 모든 국가, 무슨 조선인민주의 민주공화국 이런 거 말고요. 북한 말고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 그런 국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의 어떤 헌법은 당연히 국민이 헌법의 제정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국가들의 헌법은 민정헌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잘 들어가나요? 좀 소리를 자, 그 다음에 성문화 여부에 따른 분류. 자, 성문화가 뭐냐면 말 그대로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죠.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 문자로 되어 있느냐 또는 문자로 되어 있지 않느냐. 자, 여기에 따른 분류가 이제 성문화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러분. 네. 자, 성문화에 따른 분류 중에는, 자, 문자로 되어 있는 헌법을 우리는 성문헌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헌법을 우리는 불문헌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불문헌법은 문장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헌법을 건재한다, 이런 겁니다. 이건 되게 쉬워요. 성문화 여부는 뭐냐면 문자로 되어 있으면 성문,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헌법. 그렇죠. 불문은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는 헌법. 뭐 옛날에 우리 2000년대 초반에 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했죠. 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또는 대한민국의 꽃은 뭐 무궁화다 또는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국이다 막 이러는데,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헌법 사항이 맞나요? 자, 헌법 사항이 혹시 제가 뭐라 그랬나요? 헌법 사항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과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은 헌법 사항이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은 수도다. 이거는 국가의 조직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뭐 대한민국 국기는 태극기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헌법 속에는 있지 않아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헌법책 찾아봐도 헌법 전 1조부터 130조까지 찾아봐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문장이 없어요. 이런 명시적인 내용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그러면 결국은 2000년대 초반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관습헌법이다라고 했죠. 즉 문자로 되어 있지 않는 헌법 사항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문헌법과 대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불문헌법.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성문헌법 국가라도 불문헌법이 존재할 수 있고, 불문헌법 국가라도 실질적인 헌법으로서의 법률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우리나라가 1조부터 130개, 그 다음에 앞에 전문, 뒤에 부칙 6개 조항을 가진 성문헌법 국가죠. 우리나라는 딱 있잖아요. 이 성문헌법전이 딱 있는데, 즉, 그렇죠. 여러분이 성문헌법전을 보고 있는 거죠. 제일 앞에 뭐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뭐 3.1운동 뭐 이렇게 쭉 나갔죠. 전문, 그 다음에 1조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부터 제일 마지막에 헌법 개정 절차까지 있는 130개 조,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부칙 6개 조. 그렇게 딱 문자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성문헌법 국가인데,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성문헌법 국가도 불문헌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는 서울이다라고 해서, 자, 이거는 헌법 전에는 없지만 문자로 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는 헌법 사항이다. 관습헌법이다. 다시 말하면 자, 불문헌법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럴 이러한 사항들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은 성문헌법 국가라도 당연히 불문헌법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불문헌법 국가라도 실질적 헌법으로서의 법률들이 존재할 수 있다.
불문헌법 국가 대표적인 국가는 뭐 미국과 영국을 들 수 있는 거죠.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딱 헌법 전이라고 헌법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어떤 책이라든지 법정 같은 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 나라에 헌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자, 어떻게 있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 전이라는 그런 형식이 있어야 이거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다. 자,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당연히 헌법 전하고 동의어입니다. 어떤 형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형식으로 존재를 하든 그게 명령의 형식으로 존재하든 법률의 형식으로 존재하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헌법 사항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죠. 예를 들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국민의 기본권적인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헌법은 그게 법률이라도 또는 어디 규칙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형식적으로는 헌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형식적 헌법은 헌법 전이라는 그런 이제 헌법 전이라고 명명하는 그런 이제 책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것들은 그런 데 들어가 있지 않고 뭐 명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국가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 즉 헌법 사항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르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헌법처는 없을지라도 즉 불문 헌법 국가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 그런 이제 헌법 사항들의 어떤 법률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규칙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불문 헌법 국가라도 어떤 실질적인 헌법을 했을 때 어떤 법률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 헌법이 문자로 되어 있으면 문자로 되어 있으면 성문헌법이고 문자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불문헌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문헌법 국가라도 불문헌법이 존재할 수 있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문헌법 국가인데 불문헌법이 존재를 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국가, 즉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이 국가는 뭘 기반으로 해요? 자원주의를 기반으로 하죠, 여러분. 나의 생각과 너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는 뭐죠? 조화롭게 살 수 있어. 너 생각도 존중을 받아야 되고 내 생각도 존중을 받아야 돼.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즉 뭐냐면 각기 다른 생활 양식,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헌법 제1조부터 130조까지 있는 이 130조 조항이 다 규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물론 헌법이 한나라의 최고법이긴 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 양식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수천만의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생활 양식들을 우리 헌법이 다 포섭을 하기가 사실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때는 어때요? 이럴 때는 자, 불문헌법이 작동을 해야겠죠. 그렇죠. 불문헌법이 작동해서 우리 국민의 어떤 생활 양식들을 규율을 해야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불문헌법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고 다만 이 불문헌법이 이것도 불문헌법이다 저것도 불문헌법이다라고 하기에는 권위가 없으니 자 이걸 누가 확인해 주는 거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건 불문헌법 사항이다. 이건 관습헌법 사항이다. 누가 확인을 해요? 헌법재판소가 자 이건 불문헌법 사항이야 하고 땅땅땅 두드리면 그거는 그때부터 뭐가 돼요? 관습헌법. 헌법적인 사항이 되는 거죠. 다만 문자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문헌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즉 성문헌법 국가라도 불문헌법이 그래서 존재한다. 자 이런 거죠. 그리고 불문헌법 국가라도 당연히 헌법적인 사항, 즉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국민의 그런 기본권적인 사항들은 어떤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령, 즉 법률이라든지 명령 규칙에 존재할 수 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듣다 보면 재밌어요. 듣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지금 좀 딱딱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탕이 돼서 헌법을 읽으면 되게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헌법에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막 이렇죠, 여러분. 자, 세 번째로 개정 절차 난이도에 따른 분류. 자,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이렇게 나누는데 한마디로 경성헌법은 뭐냐? 자, 일반적인 법률, 법률이
어떤 개정 절차를 거치잖아요. 법률도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헌법이 법률보다 우위에 있죠, 여러분. 당연히 상위법이니까. 근데 이 헌법을 개정을 할 때 법률과 동일한 절차가 아니고 법률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로 개정이 되는 헌법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경성헌법이라고 부르고요. 연성헌법은 뭐죠? 일반적인 법률과 같은 개정 절차로 개정이 가능한 법을 우리 연성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세요? 일반 법률보다 개정 절차가 더 까다로워요. 그럼 우리는 경성헌법이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인 법률과 같은 개정 절차로 개정이 가능한 법으로 연성헌법인데, 주로 성문헌법은 어디에 속할까요? 경성헌법에 속하겠죠. 더 까다롭겠죠, 여러분. 여러분 친구랑 약속을 하는데 구두 약속을 하는 거를 더 깨기 쉬워요. 이렇게 문서로 남겨서 이 약속하는 게 더 깨기 쉬워요. 당연히 구두로 한 약속 깨기 쉽겠죠. 나 기억 안 나는데 미안해.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하지만 이 어떤 이제 문서로 되어 있는 것, 즉 성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깨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계약은 뭐죠? 약속인 거죠, 결국은. 약속인데 다만 그거 뭐예요? 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문서로 하는 약속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뭔가 변경을 하려고 하면 되게 까다롭죠, 여러분. 첨예한 이해관계가 그 계약서에 투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성문헌법은 경성헌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성문헌법이 경성헌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문헌법이라도 연성헌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문헌법은 당연히 문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성헌법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헌법의 현실적 규범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 자,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가식적 헌법. 규범적 헌법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계속 헌법의 분류가 나오니까 머리 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한번 잘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헌법의 현실적 규범력 정도에 따른 분류. 자, 헌법의 현실적 규범력 정도. 자, 이게 달리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뭐 4번의 제목은 헌법의 현실적 규범력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헌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그 나라 헌법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생활 양식을 제대로 규율을 하느냐,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느냐 이런 거죠. 규범력이 어떻게 되냐? 헌법이 우리 공동체 사회 현실에 얼마만한 규범력을 가지고 있느냐? 100% 100% 헌법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 양식을 규율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 일부는 규율하고 있는데 일부는 규율하고 못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뭘로 나누냐면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가식적 헌법 이렇게 나누는데 말 그대로 규범적 헌법은 헌법이 우리 공동체 사회 현실을 100% 규율을 하고 있는 헌법을 규범적 헌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규범적 헌법의 반대는 뭐냐면 가식적 헌법, 가식적 헌법. 북한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 북한은 헌법이 있죠. 여러분 북한에 헌법이 있어요. 하지만 북한이 헌법대로 국민의 생활 양식을 규율하나요? 헌법은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헌법은 장식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장식적 헌법 또는 가식적 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헌법은 있지만 그 헌법 조항이 어떤 그 국민, 어떤 인민주의 민주공화국의 국민의 제대로 규율을 하나도 못하고 있고 이 헌법은 어떤 가식적 헌법, 장식적 헌법에 불과한 거죠. 하나도 규율이 안 되고 있는 거죠. 0%인 거죠. 0%. 이 명목성헌법은 중간이에요. 100%를 규율하고 있는 것과 0%를 규율하고 있는 헌법의 중간, 즉 1%부터 뭐죠? 99%까지는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명목적 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헌법 규범이 이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실, 즉 우리 공동체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헌법이에요. 이해가셔요? 헌법은 130개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한 100개 조항은 잘 작성하고 있는데 30개 조항이 좀 삐그덕대요. 자, 이럴 때는 우리는 명목적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즉 헌법의 내용은 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 헌법의 내용이 국민들을 100% 모든 조항이 100% 제대로 규율을 못하고 있는 헌법. 자, 이게 뭐냐면 명목적 헌법이고요. 우리나라 헌법은 지금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명목적 헌법에 속할까요? 규범적 헌법에 속할까요? 아니면 가식적 헌법에 속할까요? 음,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열린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
열린 게시판에 하고 싶은 사람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헌법은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가? 예. 규범적 헌법에 속하는가? 명목적 헌법에 속하는가? 가식적 헌법에 속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만약에 규범적 헌법이다. 그러면 그 논거가 있을 거죠. 그죠? 만약에 명목적 헌법에 속한다. 그럼 그 논거가 있을 거고. 네. 그런 논거들을 뭐 한번 찾아 가지고 네, 공부하는 셈 치고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셈 치고 좀 이상하죠? 공부를 하는 셈 치고 예. 다른 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셈치고 한번 찾아서 하고 싶은 사람만 네, 성적이 반영이 안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사람만 찾거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들을 적어서 간단하게 뭐 한두 줄로 적어서 뭐 여러 가지 하지 말고요. 한두 줄 또는 두세 줄로 적어 가지고 열린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이제 다른 학우분들이 보고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저분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한번 우리나라 헌법은 도대체 이 세 가지 헌법 중에 어디에 속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개인적인 생각들을 적어도 좋고 아니면 어디 논고를 찾아서 대도 좋고 성적으로는 안 들어가지만 열린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다른 학우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음. 자, 그리고 헌법의 법원, 다섯 번째로 헌법의 법원을 볼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튈까요? 헌법에 보면, 자, 헌법의 법원은 이 법원이 재판정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헌법의 법원 그러면 법의 원천인 거죠. 자, 헌법의 법의 원천.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법원이 어떤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재판장, 뭐 재판정 이런 데는 아니고요. 자, 제가 한문을 써놨죠. 법원. 자, 헌법의 법원이라는, 자, 헌법의 법의 원천은 무엇이냐? 자,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개념을 보시면 헌법 규범으로서의 내용을 가지는 이 법규범, 이 법규범이 자리 잡고 있는 소재 내지는 법 형식.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헌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헌법 규범으로서의 내용을 가지는 이 법규범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런 거죠. 이 헌법의 이 조항, 이 규범이 도대체 어디에서 끌어내서 올 수 있는 거냐? 음. 자, 법규범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소재 또 내지는 어떤 법 형식인 거죠, 여러분. 시작은 뭐예요? 자, 우리가 헌법의 법원, 즉 헌법의 법의 원천을 왜 탐구를 해야 되는 거냐면, 자, 헌법의 내용을 밝히는 데 기여한다. 그렇죠. 어떤 게 헌법의 내용이냐를 밝히는데 당연히 원천을 찾아가면 이게 이런 것들이 헌법의 내용이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헌법의 내용을 밝히는 데 이거는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헌법 재판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될 헌법 규범들을 찾기 위해 헌법 법원에 고찰 필요성. 그렇죠, 여러분.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쵸 우리 국가 어떤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헌법적 분쟁이라든지 헌법적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 조항만으로는 그러한 헌법의 문제 또는 헌법적 분쟁을 다 해결하기에는 힘들죠.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자, 이것도 헌법전에 없어서 결국에는 관습헌법으로 채용이었잖아요. 결국은 관습 이 관습법도 당연히 헌법이 법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당연히 성문법만 헌법의 법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관습법, 헌법재판소가 끌어서 내왔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야, 여기에는 성문법이 없는데, 성문헌법이 없는데, 이거는 관습헌법이다 해서 관습헌법에서 끌어온 거죠. 그럼 이 관습헌법도 당연히 헌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헌법재판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될 헌법 규범들을 찾기 위해 헌법법원에 고찰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다양한 우리의 생활 양식을 130개 조라는 헌법으로 모두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자, 성문헌법전뿐만 아니라 다른 법 형식에서도 기본권 규범 등 헌법 규범을 찾아냄으로써 기본권 보호의 확장을 가져온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자, 헌법의 전제 목적은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고 결국은 헌법 규범을 찾아내는 것은 뭐죠? 헌법 규범의 전제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으면 당연히 헌법의 규범을 찾아내는 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확장을 가져와요? 아니면 축소를 가져와요? 당연히 헌법 규범을 많이 찾아내면 많이 찾아낼수록 당연히 헌법 기본권, 이게 헌법이 보장하는 어떤 기본권 보호의 확장을 가져오는 거죠. 즉, 헌법의 법원을 많이 찾아내면 많이 찾아낼수록 헌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니까, 최대한 보장하는 거니까,
결국은 헌법의 법원을 다수를 찾아내면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축소가 아니고 보호의 확장을 가져온다. 이러한 실익들이 헌법의 법원을 탐구하는 실익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도대체 헌법의 법원은 어디, 무엇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은, 자, 어떤 실익이 있냐? 뭐, 헌법의 내용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에 적용돼야 될 규범률 찾기 위해서 이런 데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우리나라 국민, 특히, 그 공동체 안에서 갖고 있는 헌법이 보장한 어떤 기본권, 그 기본권 보호의 확장을 가져오는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의 법원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음. 자, 성문법원을 볼까요? 성문법원. 성문법원은 결국은 문자로 되어 있는 법원인 거죠,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헌법전인 거죠. 네. 헌법의 도대체 원천은 뭐냐? 당연히 헌법전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헌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 형식적 의미의 헌법, 형식적 의미의 헌법 동의하는 헌법전이죠. 이 헌법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전이라고 아예 명명이 딱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헌법의 법원이 당연히 되죠, 여러분. 자, 이 헌법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그 다음에 헌법 본문 130개 조항, 그 다음에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헌법 전문 한번 지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쭉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셨나요? 시간이 너무 짧게졌나요, 여러분? 각인의 귀를 긴등히 하고 이런 거 있죠. 음, 다 읽었겠죠, 여러분. 이 헌법 전문은 헌법전에 제일 앞에 이제 헌법 전문이 나오는데 이 헌법 전문을 보면 이 헌법이 제정된 동기, 그다음에 이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이념, 그다음에 이 헌법의 개정권자들이 표시되어 있는 게 이 헌법 전문입니다. 그때 이 헌법 전문을 보면 헌법의 어떤 이념성이나 역사성을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옛날에는 헌법 전문에 헌법적 효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헌법이 1조부터 130개 조항은 당연히 헌법적 효력이 있는데 헌법 전문도 헌법 1조부터 130조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헌법적 효력이 헌법 전문에 있느냐? 이거는 단순히 헌법을 제정할 당시의 어떤 이념이나 역사성을 드러내기 위한 헌법의 그렇죠. 법통이죠. 헌법의 어떤 혈통이죠. 혈통을 드러내기 위해서 단순히 작성된 거냐? 자, 이런 얘기가 많았죠. 따라서 이 헌법 전문을 헌법 1조부터 130개 조항처럼 헌법적 효력을 인정을 해야 된다. 또는 헌법 전문은 헌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이제 많았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헌법재판소가 그쵸 헌법 전문이 최고 가치 규범이라고 보아 법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죠. 자, 오늘날에는 헌법 전문도 헌법적 효력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자, 헌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은 뭐죠? 어, 법률이라든지 그 하위의 법령, 네, 법률이라든지 뭐 명령이라든지 규칙들이 당연히 이 헌법 전문에 어긋나면 된다, 안 된다, 어긋나면 되지 않는다. 즉, 어긋나게 되면 바로 뭘로 가요?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자, 예전에는 이건 부정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긍정설인 거죠, 여러분. 자, 우리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냐면, 자, 헌법의 기본적 이념과 원리를 담고 있으며, 자, 국민이 헌법의 제정권자, 주권자임을 표명하며 국민의 근본 결단을 담고 있으므로 헌법 기본적 효력이 있다.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야, 헌법 전문은 당연히 비법적 효력이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헌법 본문. 자, 헌법 규범을 도출하거나 파생시킴. 예를 들어서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서 인격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일반적 행 자율권, 개성의 발현권 등.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 본문은 1조부터 130조까지인데 당연히 이 헌법 본문은 성문 법원이 되겠죠. 헌법의 법원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각 헌법 규범에서 도출을 하거나 파생시키는 것도 당연히 헌법적 효력을 갖고 그다음에 헌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여기 있죠. 헌법 10조에 보시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자, 규정을 하고 있고, 자, 헌법 전문이 아니죠. 헌법 그 본문에는 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서 어떤 인격권이라든지 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어떤 일반적 행동 자유권, 그다음에 개성의 발현권 등을 도출시킬 수 있어요. 또는 파생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당연히 뭐죠? 헌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헌법 본문뿐만 아니고 그 본문에서 도출하거나 파생시킬 수 있는 내용도 당연히 헌법의 법원이 된다. 자, 이런 거죠. 부칙. 자, 헌법의 시행 시기 및 경과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경과 규정. 그다음에 여러분 이 경과 규정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부칙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9차 개정 헌법이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 이 헌법은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제9차 개정 헌법이 현행까지 오고 있는데, 자, 이 부칙 6개 조항이 있죠, 지금. 자, 이 부칙은 어떤 헌법의 시행 시기라든지 경과 규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경과 규정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찾아보고 열린 게시판 한번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그다음에 다른 학우들 혹시 시간 없으신 자 학우분들은 여러분들 다른 학우가 찾아놓은 이런 경과 규정을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공부하시면서 찾아주신 다른 학우분들한테 감사하시면 될 것 같고 열린 게시판에 한 번도 안 올라온다. 경과 규정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이 경과 규정에서 다시 한번 짧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열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찾아보시는 여러분도 공부가 되시고 그다음에 그 여러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학우분들이 그걸 보면서 또 공부 한번 더 되고 서로서로 좀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안 올라오면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자 그리고 자 계속해서 우리는 그 성무법원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헌법의 법원적 성무법원에 뭐가 있냐면 법률. 자, 헌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하여 실질적 의미 헌법으로서 중요한 법원이 됨. 기본권이 제한하는 경우 법률에 의해야 하고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도 법치주의가 순서대로 법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내버려두더라도 실질적 의미의 헌법, 즉 국가의 조직과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국민의 어떤 기본권적인 사항이 헌법 전에 있지 않고 법률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위의 법령, 즉 법률에 있을 수도 있겠죠. 명령, 규칙, 뭐 자치법규, 조례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국민의 기본권적인 그런 사항들이 뭐죠?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헌법 사항이 굳이 헌법에 있지 않고 헌법보다 하위의 법령에 있으면 그거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서 작용을 하니까. 그렇죠. 그건 헌법 사항이니까. 이해가시나요? 그것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성문법원이 될 수 있는 거죠. 헌법의 성문법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이 기본권, 우리나라 헌법 제37조에 보시면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고 당연히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도 법치주의가 순서대로 법률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 법치주의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법률을 잘 지키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법률을 잘 지키는 건 당연히 여러분의 법률 준수 의무가 정도 되겠고요. 자, 법치주의는 뭐냐면 국가기관 있죠. 공권력, 예, 공공행정기관. 자, 이런 국가기관들이 자신이 가진 헌법에서 부여된 어떤 권한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서 그들이 가진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하는 것. 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의 본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법치주의는 여러분이 법률을 잘 지키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이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들의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이제 법치주의의 개념인 거죠. 결국은 뭐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렇죠, 여러분. 즉 뭐냐면 이 법률은 국가 권력이 통제도 법치주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어떤 권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문법원 볼게요. 불문법원. 아까 헌법간수법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자, 이게 헌법간수법인 거죠, 여러분. 자, 헌법적 관행이 오래 지적됨으로써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헌법 규범으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져 헌법이라고 확신이 주어진 법 규범.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기에는 자, 부정설과 제한적 긍정설과 전명적 긍정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부정설이 뭐고, 부정한다는 건 당연히 부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한적 긍정설은 당연히 일부 어떤 제한적으로 긍정한다는 거고, 전면적 긍정설은 모두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자, 관습헌법이 뭐냐면, 자, 헌법적 관행이 오래 지속됐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이다. 이런 관행들이 오래 지속됐죠.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인식되고 받아들이고, 아, 헌법이라는 확신이 주어진 법규범이 바로 뭐냐면 헌법관습법, 관습헌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이 있는데, 자, 이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은, 자, 기본적 헌법상에 관한 어떤 관행이나 관례가 존재, 즉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또는 대한민국 국기는 태극기다라는 이런 관행과 관례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 관행이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관행이라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되는 계속된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또 한양이다, 이게 몇백 년 된 거죠,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그거를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이 있었죠, 여러분. 그다음에 계속해서 반복됐죠.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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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 태극기, 태극기. 계속 반복됐죠. 그다음에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또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대전이다, 이런 게 없었죠, 여러분. 이렇게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딱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사항이라면, 자,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성립 요건들을 다 고려해서, 아, 이거는 관습헌법이다, 이렇게 하죠. 헌법관습법이다 또는 관습헌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문자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불문법원이 되겠죠, 여러분. 헌법의 불문법원이 되겠죠, 여러분. 이 성립 요건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서, 아, 이건 관습헌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자, 불문법원이다, 자, 이게 헌법관습헌법이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립 요건을 다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외에도 뭐 헌법조리법이라든지 헌법 판례, 그렇죠, 이전에 있었던 헌법 판례들, 그 다음에 불문, 국제, 헌법 규범도 다 뭐죠? 헌법의 법원이 될 수 있고, 자, 조리법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법률을 찾아보면 뭐 어떤 거에 뭐 민사에 관해서는 민법이, 그다음에 상법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상사에 관해서는 뭐 상법이, 그다음에 민법이. 그래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는 법 규정이 있어요. 이 조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들을 다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률, 무슨 파생시키거나 도출시켜도 이 법률에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재판할 법률이 없어요. 그러면 재판을 안 할까요, 여러분? 아니죠. 자, 법률을 보면 없으면 마지막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리가 뭐냐면 자연 이치인 거죠.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리는 어떤 자연의 이치, 상식. 어, 어떤 분쟁이 발생했는데, 자, 이걸 규율하는 법률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판사가 그 재판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는 어때요? 조리에 의해서 한다. 즉 자연의 이치, 자, 상식선에서 처리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런 게 바로 뭐냐면 헌법적인 사항 중에, 자, 헌법조리법이 되겠고요. 그렇죠. 이 헌법조리법은 당연히 자연의 이치, 상식이니까 문자로 되어 있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불문법원이고요. 그다음에 판례, 헌법 판례, 자, 헌법 판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불문, 국제 헌법 규범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죠? 불문법원에 속하고, 자, 헌법의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4주차 강의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쉴게요. 네.